네, 조동호, 최정호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꼬리 자르기다. 나머지 5명 후보는 이제 통과시켜야 한다. 주말 사이에 2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를 두고 여야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자기들이 지명한 조동호 후보자 지명 철회 사유를 조국 탓이 아니라 후보자 조동호 탓으로 돌렸습니다. 검증한 사람은 무오류인데 검증당한 사람만 오류가 많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깊은 성찰과 자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아닌 공정과 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명 철회나 사진 사퇴를 요구한 김현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담 없는 인사만 경질하는 것으로는 꼬리 자르기도 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에서도 이것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나머지 5분들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첫 지명 철회 사례까지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사수냐 철회냐 이를 가지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7명 중에서 2명이 지금 이제 낙마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예. 좀 이례적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명 철회는 이제 처음이고 후보자 사퇴는 지금까지 장관 2명하고 헌법재판관 1명 해가 이 정부에서는 청문회 후에 3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이례적인 거라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청와대가 나름대로 입장 표명한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을 뿐만 아니라 4.3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에 방치한다면 엄청난 나름대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뭐 사수냐 고리 자르기냐 이걸 넘어서서 집권 2년이 끝날 무렵 되면은 역대 정부 모두 다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러한 위험 신호를 만약에 무시하고 계속해서 마이웨이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 역대 정부에서 입증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정의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지금도 정의당이 딱 지명했었던 그 2명에 대해서는 뭐 지명 철회든지 아니면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는 결국은 정의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10일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전에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수는 4월 3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정의당 최석 대변인 앞서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이 기준이 뭐냐 도대체 물어봤더니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한 명은 지명 철회, 한 명은 자진 사퇴인데 사실상은 2명이 모두 이제 청와대에서 철회를 시켰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청와대의 이 대처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나름의 고육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그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에서 처음으로 지명 철회가 된 경우가 이제 조동호
이 지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인데 지금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결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청와대 사전 검증 과정에서 그러니까 논란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뭐 학술대 같은데 참석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 사실 문제 있는데 갔다는 것이 이번에 명백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보면 표면상의 이유인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싸늘한 국민 여론이겠죠. 예, 청문회 사실, 이후에. 예, 그렇죠. 예. 청문회 과정에서 이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들의 황제 지금 호화 예. 유학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 부분을 어떻게 조달했냐니까 전세금 전세금 올려서, 올려줬다. 예.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부인과 동반해서 외국에 출장 간 것이 결국 국가 연구비 받아서 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예. 국민 눈높이하고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국민 눈높이가 맞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그렇게 되면 정권의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국정장악 얘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2명을 날리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7명 전체가 다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산불이 지금 막 번져오고 있는데 일종의 미리 방화선을 치는 예.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낙마 사유를 밝힌 것이 얘기하신 해외 학술대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후보자가 얘기를 안 해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 부분도 또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공식 기록과 이 세평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나머지는 뭐 이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나 언론이 언론 예. 뭐 그런 걸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그 논란이 됐던 이 학술제 관련돼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난해 상당히 뜨거운 그러니까 학계 내에서는 쟁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이 지금 이 유령 학술회에 참석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고 물론 이 과정에서 조동호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공식 기록에 빠졌다고 해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한 부분 세평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세평과 관련해서 이 언론의 제보도 오고 야당에는 제보가 오는데 네. 왜 그럼 청와대와 정부는 몰랐을까? 결국은 그러면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이 아닐까? 이런 나름대로 검증에 있어서 상당히 잣대가 좀 허술하지 않았을까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네. 지난주에 교수님 출연했을 때 그렇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제일 1순위가 1순위로 직무 꼽으셨는데. 연관성과 관련된 도덕성의 문제는 결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예. 그래서 경실련과 정의당이 제일 먼저 타켓으로 삼은 후보자를 바로 최종호 지금 국토교통부 예. 장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인사 과정을 보면서 물론 많은 부분들 미국의 인사 과정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동네에 가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평판 조사까지 합니다. 아, 그렇게 꼼꼼해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예. 책임을 모두 다 백악관이 지기 때문에 지금 학회 문제만 해도 몇 번만 이렇게 평판 조회를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그럼 인력이 않을까요? 부족하다고 예. 하면 뭐 다 손을 놓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3가지를 꼭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이유는 3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인사 철학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홍영표 지금 원내대표가 공정과 정의라고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인사 철학에 대한 것에 과연 부합하느냐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두 번째는 이 검증 부재와 책임 부재라는 이 3불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족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핑계를 대면 어렵고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인사보좌관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수석이 만들어졌는데 정찬용 인사수석은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었었는데요. 이기준 교육부 장관 부총리 인사와 낙마를 하니까 장 스스로가 물러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자꾸만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열심히 검증을 했지만 7대 기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을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드는 예.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꼼꼼히 그리고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상필벌의 원칙이 좀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핵심적인 거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제발
직무 연관성과 관련된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되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정말 각별히 유념을 좀 해서 가야 되겠고, 이제는 뭐 제가 볼 때는 7명 중에서 2명이 낙마가 됐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임명을 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5명은 임명을 강행할 네네. 것이다. 예. 어쨌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7대 인사 검증 기준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명무실하다 이런 네.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지금 낙마한 후보자 중에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청와대가 갖고 있는 7대 그 검증 기준에 보면 부동산 투기가 의외로 빠져 있어요. 거기는 아마 부동산 투기라고 굳이 만약에 항목을 한다면 불법적 재산 증식인데 부동산 네. 투기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합법적 태도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정서하고는 상당히 지금 안 맞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국민의 또 눈높이하고. 투기냐 투자냐. 그렇죠. 예. 그 논란 자체가 기준 예. 자체가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상식적인 그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기적 요소가 강한 것이 또 사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대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불법적 재산 증식에 좀 더 촘촘하게 부동산 투기라는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7대 기준을 상당히 꼼꼼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인재를 찾는데 풀 자체를 전체적으로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좁은 한계 속에서 인재를 찾다 보니까 그 7대 기준에 대해서 약간씩 어긋난 사람이라도 결국은 끌고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천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그렇다면 현 인재 정부 풀을 여당 내에 있는 인사들 말고 그러니까 조금 능력과 자질만 된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느 진영과 어떤 약간의 그런 이력이 약간 정부의 철학과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품는 것이 오히려 탕평이라는 차원에서도 더 바람직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국민들은 다 지키고 사는 것들을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잘 안 지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좀 의혹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풀을 좀 넓히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또 해법을 주셨는데 어쨌든 인사검증 부실의 공은 또다시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는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날 때입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정수석입니다. 검증 책임을 갖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도무지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조국 수석 대통령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정치에 바쁜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본인이 저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들 생각을 좀 해서 조국 수석을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 가지고 또 갈아야 한다면은 맨날 민정수석, 인사수석 갈다가 이 볼일 못 볼 거예요. 청문회 할 때마다 이 인사수석들을 바꿔야 되고 민정수석을 바꿔야 한다면은 수십 번 갈아서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은 따끔한 질책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서른 의원의 얘기 들어보셨으니까 이 얘기 먼저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맨날 뭐 책임자를 갈아야 한다. 이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와 함께 따끔한 질책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요. 3가지만 지켜지면 이 문제가 깨끗이 100% 해결됩니다. 미국 청문회 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랑 다른 치명적 아주 다른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임위에서 인준 표결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준 표결 안 하고 청문회 보고서만 채택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백악관 같은 경우는 인사 검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무엇을 검증했는지에 대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뭐 인사수석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에서 검증한 다음에 다시 인사추천위원회 열어가지고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공직자윤리 그리고 국세청 그 더 나가서 FBI가 상호 검증을 해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해서 검증 기관 주체들 간의 경쟁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백악관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관련 기관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이거를 같이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엄밀하게 꼼꼼하게 돼 있고 앞에 제가 2개 말씀드린 인준표결이라든지 검증자를 제출하면은 아무나 막 후보로 내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재 풀을 넓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3가지 부분이 빠져 있으면 또다시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코드 인사가 왜 나쁩니까? 코드 인사 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가 철학 기조가 맞는 사람을 당연히 같이 해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좀 뽑으라는 겁니다. 전문성 있고 나름대로.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누가 봐더라도 언론에서 하루 이틀이면 다 검증되는 자료 것을 청와대가 못 잡아낸다. 지금 서론 의원이 저렇게 한 말씀을 네. 지난 야당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난맥상으로 가는 기본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면은 민정수석에 대한 경지를 넘어서서 지금 제가 이 3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왜 미국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좀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촘촘히 걸러낼 수 있는 어떤 인사 시스템 자체를 네.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당장 지금 계속 인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해서 계속 경질해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번 논란은 결국 기승전 조국으로 지금 기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조국 수석과 관련된 거치 부분이 일종의 정치적 기싸움으로 지금 성격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 검증의 책임을 지고 조국 수석이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듣는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조국은 안 돼라고 규정을 하고 일종의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아마 이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조국 수석이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개혁 입법을 총괄할 수 있는 일종의 사령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차라리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개혁 입법에 있어서 만약에 조국 수석이 물러날 경우에는 일종의 정치적 보루가 무너지는 셈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주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현옥 인사수석이 그러니까 이 후보자에 대한 발탁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결국 발탁을 한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사수석이 물러날 경우에는 바로 정치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나름대로 배수진을 치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 2사람을 그러니까 청와대가 바꾸지 않으면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정권의 오만함으로 비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정치적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청와대는 일단 이 2사람의 어떤 경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이런 상황인데 조국 수석이 사실 뭐 민정수석입니다만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징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좀 사수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강해 보입니다. 근데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지만 정말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개혁을 원한다고 한다면 개혁의 동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인사 문제로 해서 모든 개혁의 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냥 상징성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정치로 풀어야 할 분들은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 공세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여론 포함해서 물러나라고 했을 때 무슨 방어전을 폈죠? 밀리면 안 된다는 걸 가지고 끝까지 버텼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참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수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개혁 입법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는 청와대 손을 떠난 거예요.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국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 특히 집권당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청와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면 또다시 오만이 아니라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지속되면은 그것이 굉장한 부메랑에서 돌아옵니다. 내각에다가 책임을 넘겨주고 집권당에다가 어떤 권한을 줌으로써 이것을 정상화시키면서 정말 과거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정부가 보여줘야지만이 이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 같은 거는 역대 정부와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청와대가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야당의 공격의 포인트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충분하게 저는 1년, 2년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봐요. 조국 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도 2년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예. 평가를 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집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해결하지 못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개혁을 위해서 거취 문제를 좀 고민할 그렇습니다. 필요가 네네. 있다. 이게 청와대 부담을 좀 줄여주는 네네. 거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2명은 낙마를 했고 5명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박영선, 김현철 후보 지키기 위해서 이 2명을 낙마시킨 거다, 꼼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명 모두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앞서 김영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아마 4월 10일께에는 뭐 법적으로 충분히 5명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 임명을 그대로 예정대로 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그 절대 불가를 외치는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그리고 네. 박영선 중기벤처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격 규정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절대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악을 놔두고 엉뚱하게 소악을 제거했다. 뭐 그럼 일종 꼬리 자격이 아니냐는데 그 규정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공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나 그러니까 그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치명적인 흠결은 없다.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당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걸 빌미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강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협상 전략의 고수라고 한다면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뚫을 수 있는 책임자라고 본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김연철 후보자를 물리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 구상하고 있는 남북관계 구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고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여당의 사선 의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차기 또는 차차기에 아주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정치적 동량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러설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 강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그렇게 임명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꼴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뭐 한국당에서 절대 안 된다는 김현철, 박영선 후보 결과적으로는 임명이 될 것이다. 두 분 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절대 겁니다. 안 된다니까 절대 되는 거죠. 절대 되는 거다.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예.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박영선, 김현철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추호도 양보하지 않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아무리 시작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돼도 임명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다만 정적 부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먼저 두 사람을 낙마시키고 5사람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네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문 대통령 지지율이 47.7%로요. 좀 올랐습니다. 보합세인데 강보합세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가장 핵심적 사항은요. 저 도표를 보시면요. 3월 2주서부터 시작해서 3월 4주까지 긍정평가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표상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6%포인트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부정평가는 49.7에서 시작해서 완만하게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저런 상황에서 뭐 데드크로스가 왔느냐 안 왔느냐라는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47.7과 46.2는 1.5%포인트인데요.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뭐 어느 쪽이 확실하게 우세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는 추세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분명하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추세는 YTN 리얼미터 조사는 완만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조사는 일단 주말 사이에 낙마 사태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반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25일부터
29일까지니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낭만은 31일 썼고요. 28일 날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의 문제가 불거진 것도 여기에 반영된 건 아주 일부만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말 정도에 나오는 리얼미터 TBS 부분들 속에서는 이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얘기할 때 4월 3일 날 재보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월 재보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여론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왜 그러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그 원인을 잡아내야 되는 건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크게 3대 계층에서 완연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자영업자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동자층들하고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에서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지금 YTN 조사 결과하고 리얼미터에서 나오는데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제가 얘기한 그 세 군데에서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흐름으로 진짜 종착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더욱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한국갤럽도 26일과 28일 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긍정보다는 부정이 조금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이게 이제 오차 범위를 넘어서야지 긍정이 부정이 또는 부정이 긍정보다 높다고 단정 질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은 변수에도 뭔가 출렁일 수 있다. 출렁거리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빨리 이 두 명에 대한 낙마를 결정한 이유도 아마 이런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영향이 있었을 동향이 것이다. 좀 영향이 미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당 지지율로 바로 가보면요.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은 결과를 보면은 이번 주에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살짝 올랐고요. 저 그래픽 있으면 좀 주실까요?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동반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아무래도 보십니까? 지난 한 주에 상당히 뜨거웠던 그러니까 정치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그 동영상 관련 여부 그를 과연 한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전에 인지했느냐 못했느냐를 둘러싸고 상당히 공방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뭐 아주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공방을 둘러싸고 나서 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피로감도 느끼고 불신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양당에 대해서 약간은 좀 시선을 돌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의 지금 흐름을 보면 상당히 지금 여러 악재들이 이게 그러니까 각 당의 유불리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들이 서로 얽혀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요동치는 하나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학의 수사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인사검증 부분에 논란이 된 부분도 있고 이게 주 후반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지지율이 반영이 될지 아마 목요일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요. 통상적으로 3일 정도 지나야지 이게 여론 흐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 지명자가 철회를 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또 4.3 재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3일 정도 지나면 반영이 되고요. 완전하게 여론으로 반영되는 거는 일주일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 YTN 리얼미터 조사가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 흐름에서 무슨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논란이 된 문제들 여부하고 그다음에 재보선 결과까지 다음 주 여론조사를 보면 좀 분명히 반영돼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추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4.3 보궐선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선거 유세가 스포츠 정신에 민폐를 끼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차윤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운동을 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1 경남FC가 징계를 받을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 경기, 빨간색 재킷을 입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 성산 후보가 관중석에 나타납니다. 관중들과 기념 촬영도 하고 손을 흔들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경기장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 이름, 기호 등이 적힌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한 프로축구연맹 지침을 어긴 겁니다.
이를 어기면 홈팀의 10점 이상의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내는 등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경남FC 측은 이런 사실을 공지했는데 유세원들이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입장했다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자유한국당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사전에 선관위의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하지만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규정을 몰랐다는 해명은 만우절 거짓말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공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갔다. 선거 유세를 만류했지만 직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고 다시 착용했다. 몰랐다라고 했던 해명은 완전한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당에서는 네. 이런 정치적 어떤 표시가 담긴 물품을 반입하거나 점퍼를 입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선관위에서는 왜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관위에 사전지 문의를 했고 한국당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과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런 그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선관위에게 물어보니까 각 정당의 그 기호를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이나 그러한 것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은 그 해당 팀의 소속 팀의 유니폼을 미리 맞춰 입고 들어갔다. 그리고 나와서 난 뒤에 다시 각 정당의 그러니까 선거 유니폼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해명 자체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선관위가 정말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러니까 민주당 측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관위 입장이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서 내규에 보면 경기장 안에서의 정치 행위를 그러니까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도 무시 못하죠. 예를 들면 정도로. 지금 그 소속팀, 그러니까 홈팀 같은 경우 지금 성점을 10점 감점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거 가장 엄한 규정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10점이라고 한다면요. 한 경기에 이기면 승점이 3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 경기를 이기고 한 경기를 무승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승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부 리그의 20팀 중에서 그 뒤에 하위 3팀 정도는 2부 리그로 추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10점이 그러니까 적용될 경우에는 이 경남 FC가 성적 여하에 따라서는 2부 리그로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지금 경남 FC를 사랑하는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대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경남 FC의 잘못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이 지금 뭐 일각의 주장처럼 막무가내 선거운동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경남 FC 입장에서는 아닌 밤에 홍두깨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이죠. 애꿎은 구단에 피해가 갈까 이 부분이 그렇죠. 지금 걱정인데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도 대표나 후보가 있었는데 경기장 밖에서 유세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구단에서는 제재가 내려지면 한국당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축구연맹의 규정하고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 사이에서 지금 충돌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는데요. 만약에 유권 해석을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입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간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벗었단 말이에요. 그 운동장 내에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선거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빨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어떤 유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축구연맹은 그대로 그건 규칙이 딱 돼 있기 때문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10점 이상의 감점이에요. 이내가 아닙니다.
이상의 감점이기 예. 때문에 최소한도 그러면 10점은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홈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굉장히 박빙의 경기고 중요한 경기라고 돼 있지만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라는 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논쟁을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어떠한 유권 해석을 했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선관위가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사안인 것 같은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요. 근데 이런 과도한 선거 유세 어떻게 보면은 좀 황교안 대표 다급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두석 미니 선거지만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처음 치러지는 보궐선거기도 하고요. 이후 이제 황교안 대표가 안정적으로 이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뭐 가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이런 그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뭔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또 더해서 지금 이 보궐선거 두 곳의 선거 자체를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창원의 원룸을 구해서 여기다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통영고성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후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공천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금 통영고성의 선거도 황교안의 선거로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좋다고 한다면 정치적 대박이 날 수 있지만 만약 반대의 경우에는 오롯이 모든 책임을 황교안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마음이 다급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지금 이 창원 선거가 상당히 박빙의 승부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제 사실 그런 무리수가 떴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바늘허리에 실을 갤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순서와 경우는 제대로 챙겨야 된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다급한 심정을 반영한 해프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여당도 지금 내려가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 예산 폭탄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선거법상 괜찮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뭐 전남에 있었던 후보가 예산 폭탄이란 말을 쓰기면서 이제 당선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선거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관심 있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보를 두 가지. 하나는 유권자들이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투표를 하면 그거는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전망적 투표가 되는 거고요. 이 지역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거는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회고적 투표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전망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만약에 두 곳을 전부 다 집권당이 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회고적 투표 성격이 강하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계속해서 정부가 어려움에 봉착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고 뭐 1승 1패라든지 여당이 그리고 또 통영고성에서도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은 유권자들이 여전히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PK 지역에서의 나름대로의 민심의 흐름이 굉장히 집권당한테 유리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활을 걸고 여야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4.3 재보선 진짜 두석 미니 선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투표율도 14%를 넘은 상황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